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야단법석입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죠. 거대 정당만이 집권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을 바꿔보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배지 하나 달아보자는 계산이 보입니다. 공천보다는 당을 먼저 위해야 한다는 선당 후사 정신을 내세우면서 불출마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불출마를 해야 되나 장고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사건건 맞서던 여야가 거대 정당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데에는 서로의 손을 슬쩍 잡아주는 세태를 꼬집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준연동형 위성정당 방지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인사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서 새삼 정치 권력이 뭐길래라는 회의감이 좀 들었습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 존 로크가 정치 권력을 사형과 모든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무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어마어마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앞집산에 돈까지 오고 가는 것이 선거판이라고 하니까 씁쓸하긴 합니다만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만 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이 권력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오폐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설치된 오폐수 처리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농기계 세척이나 사업장 내부 세척으로 발생하는 오염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순천시는 현재 총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곳만 오폐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승주 유흥리에 있는 임대사업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면 농민들이 기계를 사용한 후에 세척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하지만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납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센터에서는 추가로 장비 세척 작업을 한 후에 장비를 보관하게 되는데 문제는 작업된 오염수를 정화하는 처리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농기계도 사업소에서 간단한 정비나 세척을 하게 되면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폐수 처리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될 지자체가 그러니까 순천시가 제대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순천시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농기계들이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노지에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어요. 네,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오폐수 처리 시설의 부실 운영 논란과 함께 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해 부실한 장비 관리 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대형 농업기계인 트랙터 등 다양한 농기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일부 농기계들이 사업장 농기계 보관 창고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농업기계도 산업기계와 마찬가지로 비와 눈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실내 공간에 보관해야 되는데 순천 농기계 임대센터의 경우 일부 장비가 창고가 비좁아 외지 노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기계 장비를 실외에 보관하려면 천막이나 이 보호막을 설치해 외부 오염물이나 이 습기를 차단해야 되는데요. 임대사업장 일부 농업기계들의 경우 외부 노출로 인한 부식 문제나 고장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논란이 일자 순천시 관계부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나 이전 문제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맞춰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보니 일부 시설물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농민들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농기계들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여수 국가산단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화학사고 설비 분야 관리 체계에 대한 권고나 시정 사항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여수 국가산단 9개 기업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분야에서 총 468건의 권고와 시정사항이 적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국가산단 안전진단 최종 설명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분야에서 권고가 147건 87%, 시정이 22건 13% 등 총 169건이 발굴되었고 경영자 리더십 24건 14%, 뇌외부의 안전소통이 7건 4%, 안전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이 99건 59%, 비상조치와 훈련 16건 9%,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23건 14%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대한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에 대한 권고와 시정사항 건수가 모두 299건으로 권고 156건 52.2%, 시정사항 143건 47.8%로 집계됐습니다. 예, 권고나 시정 사항 건수 모두 긴급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화학 관련 업종이 집단으로 입주해 있는 여수 산단의 상황 감안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의 이번 여수산단 정밀 안전진단의 주요 시정 요구 사례는 이 하부 구조의 균열이나 부식 등으로 인한 이 부속 설비 부분의 결함 문제, 또 일부 파이프렉의 상부 배관에서의 외부 부식이 발생한 문제, 볼트나 너트의 미체결이나 결함 등의 권고 시정 사항도 함께 나왔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산업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밀 안전진단은 화학물질의 유출이나 폭발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GX칼텍스와 LG화학, 여천 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칼,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캠, 이일산업, K알코플리머 등 총 9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지적된 권고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향후 안전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정부와 광양시에 광양 세풍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승격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사계절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네요. 네, 최근 지역 환경단체인 전남 녹색연합이 광양 세풍 습지에 대한 사계절 모니터링을 진행해 해당 지역에 대해 습지 보호 지역의 승격을 정부와 광양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은 지난달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올겨울 세풍 습지의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모니터링 첫날부터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노랑부리 저새와 새매가 조사됐고 넓적부리 흰밤 검둥오리와 삑삑도요, 대백로, 외가리, 청둥오리, 청다리도요, 민물가마우지, 쇠오리, 물닭, 밭종다리, 알락, 할미새 등 총 14종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은 올해 1월 세풍습지 인근에서 멸종위기보호종인 고니와 흑두루미, 큰기러기 등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관찰됐다며 광양시의 세풍습지를 국가습지 목록에 등록해 관리될 수 있도록 사계절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예, 환경단체가 세풍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적극 나섰는데 해당 습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이 습지 승격 반대 입장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단체의 세풍습지의 보호구역 지정 건의에 대해 광양시는 해당 습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지라는 점을 들어 습지의 승격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남 녹색연합은 광양시 세풍리 일대가 이미 기존 농사 기반이 아닌 개발 중심으로 바뀌었고 현재 송전선로 개발이나 산단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세풍 습지 또한 언제든지 개발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 습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남독색연합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세풍 습지를 비롯해 인근 동천과 서천을 시민들과 함께 조사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사계절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독색연합은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 보호나 서식지 보존을 위해 광양시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사계절 조사 등을 건의하고 또 세풍리 일대의 습지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좀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십니다. 그러네요. 연말로 갈수록 뭔가 다시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아니 근데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아니요. Are you okay? 힘 있고요. 늘 열심히 살아야죠. 연말이고 연초를 떠나서 뭐 눈은 조금 부리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타이어드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죠. 너무 이제 저희가 뭐 이미 얘기가 나와서 음. 이제 사무실을 이제 옮기면서 사실 이제 송 변호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 고생하셔서 한 땀 한 땀 진짜 다시 다 이제 스스로 한 거여서 저는 이제 좀 숟가락만 얹었는데 뭐 그래서 이사도 계속 그렇고 참 너무 말라가고 옮긴다는 있어요. 게 참 쉬운 네.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두 번 다시는 못하겠다는. 어쨌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의뢰인들을 섬기고 모시고자 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더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힘내시고요. 예, 자, 화제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 영화 요즘 뭐 뜨겁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봤어요. 한 730만을 넘었더라고요, 네, 벌써. 네. 벌써요.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12월 12일이 지나기도 했고, 어제였네요. 네, 그리고 예. 실제로 이 이제 판결까지 있는 사건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이제 12.12 사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살해되잖아요. 그래서 12.16 사태라고 네, 하는. 12.16 사태 이후에 이제 너무 이제 전국이 좀 불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이제 이 사건을 조사를 맡게 된 전두환, 그 이제 당시 그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었죠. 네, 보안사령관이었고 그 군의 사 조직이 있었어요. 하나회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회와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 사태를 일으킨 주역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집권까지 이어지는 그 이제 그 발발이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판결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주실까요? 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신군부 세력이 이제 반란 세력이었죠. 네. 반란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제 정권을 유지할 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른바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구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세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심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게 군사 반란인지, 그러니까 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쟁점이 됐던 이런 게 이제 전원 합의체까지 갔는데요. 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 이거를 사법기관인 법원이 가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벌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의견이 갈렸었어요. 예. 예, 대법관들 의견이 갈렸었는데 결국에 다수 의견은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서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서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당시 시효가 또 문제가 됐어요. 예. 이거 너무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 5.18 민주화 그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예. 당시에 이 판결이 돼서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뭐 처벌을 받았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다가 이런 결론들을 내렸어요.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랬죠. 국가 사법권에 뭐 작용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던 전례도 있었고. 뭐 그래서 역사적인 판결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치 행위냐, 뭐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냐, 그래서 이제 국가가 뭐 사법기관이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영화에서 보면은 명분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에. 그래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계속 요구해요. 그랬어요. 네, 그때 육군 참모총장을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줘라. 이거에서 사실상 거의 강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불법 체포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뭐 2,205억 원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고 했었는데 뭐 나중에 또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석방이 되긴 사면이 됐었죠. 예. 또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하루밖에 안 지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많은 분들의 또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 잘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화재 판결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어요. 제목이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입니다. 먹튀라는 게 우리가 뭐 먹고 도망간다, 뭐 먹고 튄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의 손님이 주류를 포함해서 16만 원어치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손님이 자필로 식당 주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저희가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확인을 안 하셨어요. 뭐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신고 안 하고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그냥 가겠다는 거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는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고의로 저지른 청소년들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줌마 여기 치킨 한 마리랑 소주 하나, 맥주 하나요. 아니 저기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신분증 좀 줘봐요. 이 제가 어디 민자로 보여요. 엊그제 제대했구만. 아니 요즘 이 골목에 안 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식이랑 술을 엄청나게 시켜 먹고는 나중에 나 미성년자다 하고 경찰에 신고해버린다니까요. 세상 찌질한 놈들이네. 아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치킨이나 술이랑 좀 주세요. 그 누가 요즘 지갑에 신분증 놓고 다닌답니까? 핸드폰에 카드 들어있으니까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주세요. 내가 손님 말 믿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얼굴 믿고 줘요. 미성년자는 절대 아닌 얼굴이야. 그렇지. 얼굴이 참 고생을 많이 했나 봐.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배부르다. 이제 신고나 한번 해볼까. 저 여기 라전 치킨인데요. 제가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술을 팔아요. 여기까지. 예. 참 나쁜 친구예요. 예. 실컷 다 아니라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또 신고한다고. 진짜. 아니 예. 얼굴이 명함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명함이라는 의미가 뭐 좀 달리 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송 변호사님은 민증 검사를 최근에 언제 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당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최근이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근 10년 맞아요.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예. 10년 전이어도 20대잖아요.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왜 거짓말을 하세요? 양복 차림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다 됐어. 옷차림 때문이고 제가 또 어떻게 좀 학생처럼 입고 백팩 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학가 가면은 또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민증도 좀 줘라. 검사 좀 그렇죠. 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그쵸.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도 그렇고요. 앞서 전해드렸던 꽁트도 그렇고 미성년자들이 음식과 술을 시켜서 먹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요. 예, 그 오프닝에서도 언급하셨던 저도 그 메모를 봤어요. 그 글씨를 봤어요. 뭐 예. 끝에는 뭐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합니다까지 썼더라고요. 예의 바르다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그 이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적발된 사례가 6,959건에 이른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루 평균 내보면 한 6건이 넘는 거죠. 전국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적발이 돼서 구제가 되는 경우는 한 2.8%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지난 3월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제 손님 2명이 삼겹살 2인분하고 소주 한 병을 이제 시킨 뒤에 사장한테 우리 사실 10대다. 신고 안 할 테니까 우리 1인당 한 명씩 100만 원씩 현금으로 주시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탕감해달라는 게 요구한 아니라 돈을 오히려 내놓으라고 사건이 이제 협박을 아는 하는 거죠. 영업정지 받고 영업정지 별개로 또 뭐 예. 벌금도 가능하다라는 걸 아니까 거의 이제 이건 공갈 수준이죠. 그래서 그러게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지난 9월에는 뭐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이제 속아서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해서 아예 이렇게 이제 영업 정지 다 했다는 그 사연을 이제 막 현수막을 붙였는데 아까 방금 우리 이제 꽁투를 했던 사연랑 비슷해요. 갓 군대 제대했다고 와서 그 말만 믿고 줬더니 영업 정지 다 했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전국에서 이제 하루 평균 6건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네. 거니까. 근데 공갈 협박 같은 것이 만약에 뭐 물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만약에 뭐 돈을 줬어요. 아유 좀 내가 몰랐는데 뭐 너가 그렇게까지 하니까는 나도 울며 거저먹기로 돈을 준다. 근데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또 이거는 구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 뭐 그런 데 응할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돈 받고 나서 그냥 그대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 아니면은 더 달라든가. 더 큰 액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그냥 무작정 일단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약간 아니란 그러게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미성년자,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 법률에는 어떻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법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일단 우선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주류 술을 청소년 유해 약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이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건 청소년보호법이었다면 식품위생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44조에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식품 적격 영업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률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청소년 보호법에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돈 안 받고 청소년한테 술 준 건데요. 제가 왜 제가 돼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 보호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예. 네. 유해 물질을 어쨌든 간에 이제 섭취하기 맞는 거니까 그거 다 네, 이제 맞아요. 문제라고 보는 네. 거군요. 영업 정지는 어떤 경우에 당하고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이제 그 영업 정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인 거군요. 네, 그죠. 이제 보통은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과 별개로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 정지, 뭐 최대 6개월 또는 이제 더 나아가면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마지막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회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가
2개월. 2개월. 그리고 2회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 그다음에 음. 3회 적발됐을 때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생계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한번 적발되면 2개월 문을 닫아버리면 사실상 2개월이면 진짜 그 깝깝하네요.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좀 예상하기 힘든 부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치명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치명적이죠. 사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형사처벌이고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당하시게 되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 영업정지를 두려워하시지 벌금을 두려워하는 경우,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벌금도 뭐 안 좋은 거긴 한데 영업정지 2개월이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이 또 사실상 굉장히 이제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영업 취소와 영업장 폐쇄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영업 허가 취소 그러니까 뭐 식품 적개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가 취소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다시 폐쇄가 받으면 되는 되는 거고.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일단 취소가 되면은 다시 받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 취소된 전력이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는 다시 허가를 취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영업장 폐쇄는 말 그대로 영업장 자체를 그냥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데 옆에다가 그냥 다시 그대로 차려도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가게의 입구 뭐 출입구를 뭐 폐쇄한다 이런 의미 정도로만 보실 게 아니라 문을 다른 데다가 내면 사실상 허가가 취소되겠죠. 거의 그런 실무상 그렇게 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사례를 좀 보면 성인이 먼저 와서 술과 음식을 시켜요. 뭐 이분은 이제 뭐 저희가 그 이른바 민증 검사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이제 봅시다. 근데 미성년자인 일행이 나중에 와서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거는 고의로 속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나중에 합류한 일행이 고의로 속였든 속이지 않았든 거 상관없이 누군가 다시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아.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뭐 자진해서 아 저는 뭐 새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 뭐 신분증 그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셔가지고 반드시 본인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 해야지. 나중에 아니 몰라요 뭐 성인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뭐 제가 뭐 확인하고 이거는 다 내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고의로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피가 되진 않습니다. 이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너무 바쁜 업장이어가지고 그 직원분이 새로운 미성년자분을 못 본 거예요. 네. 근데 한 모금은 마시려는 찰나에 잠깐만요 해서 한 모금은 꿀꺽했어요. 내려놓으시고 그 민증 좀 줘보세요 이러면은 먹은 게 됩니까? 안 먹은 게 됩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바쁜 와중에 갑자기 미성년자가 그렇죠. 성인들이 있던 테이블에 합류를 해서 네. 얼른 한 모금 꿀꺽했다. 네. 그럼 사실 미처 확인할 여지 자체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다만 그런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CCTV라든지 영상 증거가 있을 때 이게 통할 이야기지. 만약에 만연히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말만으로는 안 된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으로도 먹힐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게 쟁점이 됐을 때는 그게 반하는 어떤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좀 힘들 수는 있겠죠. 예. 네. 이런 경우는 뭐 심심치 않게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많죠. 뭐 비슷한 얼굴이나 아니면 아예 요즘에는 기술이 또 너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네. 신분증을 만들어내는 거 뭐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를 했다. 전문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러면 저희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 이걸 알 수가 실제로 없죠.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뭐 확인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냥 만연히 그냥 대충 어른이겠거니 하고 준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예. 근데 미성년자잖아요. 네. 미성년자인데 신분증을 위조하면 이건 큰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처벌은 본인이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받습니까? 일단은 우리 네. 형사에서도 형사 미성년자의 개념이 있어요. 예. 이제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14세부터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요 내용을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에 위조 변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조하고 변조한 그 신분증을 제시하는 걸 우리가 이제는 법에서는 행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행사한 경우도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미성년자니까 모든 게 면피된다?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그렇죠.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14세가 네. 넘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아까 또 질문 주신 것이 미성년자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형사 범죄는 그러니까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이제 연좌제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형사처벌은 본인에게 이제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음. 부모님이라든지 기타 가족에게 부과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작정하고 업주를 속인 경우에 왜 업주만 피해를 보냐 이런 여론이 좀 요즘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천 사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입증 책임이 다 업주에게 있다 보니까 업주가 제대로 신분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업주 스스로 입증을 못하면 결국에는 미성년자가 고의로 그랬든 나중에 자기가 신고를 했든 이게 다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예. 이제 논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게 생겼는데 이제 면책 규정을 넣어준 거예요. 식품위생법 75조에 보면 아까 이제 영업 허가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단서 조항을 넣었어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 남의 걸 쓴 거죠. 도용으로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행령에 자세히 그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이 돼서 불송치, 그러니까 이제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형사 재판까지 넘어는 갔는데 선고 유예, 뭐 유죄는 인정됐지만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서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해서 면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왜냐하면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의로 그렇게 거의 했다라는 거죠. 2%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게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규정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당연히 고의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뭐 이제 가짜 신분증으로 그렇게 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내가 당연히 형사처벌도 안 받고 행정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이 좀 많이 멀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액수도 뭐 한 병 두 병이면 뭐 5,000원 10,000원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고,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경우에는 업주분은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의 상담이나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주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무상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보호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했고 예.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뭐 벌금 얼마 나오겠어?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형사처벌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고, 일단 영업정지 사전 그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형사 절차에서 내가 불복을 해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일단 이의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의 신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된 어떤 재판이 열리거나 뭐 약식 명령이 나오거나 이런 벌금이 나왔을 때 나는 무죄인데 이제 벌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불복해서 정익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왜 그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하고 뭐 별도로 다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형사 절차에서 죄를 지은 게 맞다. 그래서 벌금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만약에 이게 형이 확정돼 버리면 잘못한 게 맞잖아요. 네. 그럼 행정처분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형사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그러니까 일단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퉈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또 쉽지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말뿐인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정황에 의해서 어쨌든 미성년자한테 제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쨌든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더라고 하면은 형사 절차에서 일단 무죄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액수가 미미하다든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좀 크다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형사 절차에서 그렇게 관대한 처분을 받으신 다음에 행정적으로 이제 아까 내가 이의 신청해놨던 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뭐 행정처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행정처분이 나왔다.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네요 진짜. 지금 말로 한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영세한 업주가 이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깝깝하죠 진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다 할 수는 있어요.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제 심판은 그냥 이제 법원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뭐 1회 적발되면 무조건 다 영업정지 2개월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감경도 해줘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뭐 감경도 되고 네. 제가 실제 행정심판도 이제 가서 좀 참여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로 한참 이렇게 영업이 어려웠을 때는 감액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억울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뭐 행정심판을 통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거를 또 좀 유념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영업 정지가 좀 되게 이렇게 와닿는 게 크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대체하는 거죠. 2개월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내는 거예요. 과징금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게 열었는데 무슨 매출 기준이 있겠냐 예, 예. 하면은 그냥 그 달의 기준 뭐 이런 금액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이 와가지고 저 휴대폰에 제 신분증 저장됐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돼요. 실물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 근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모바일이 한 150만 명 정도가 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별로 실제 사용률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그냥 모바일 그 위조까지는 사실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확인은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모바일 운전 면허증으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실물이 이제 제일 실물. 확실하겠어요 사실은 그냥. 제일 확실하죠. 예. 네. 참 어렵네요.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뭐 노포나 작은 가게들 같은데 가보면 다 뭐 1인 업장이고 바쁘시면은 그냥 뭐 저희도 바쁘면 그냥 가가지고 뭐 술 꺼내 먹을게요. 뭐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그냥 미성년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인 가게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 가져갈게요. 네, 사장님께서 안에서 막 어묵탕 끓이고 먼저 바빠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예. 미성년자 들어와가지고 술 꺼내 먹은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했는데 근데 그 청소년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한테 술 준 게 맞다. 우리가 꺼내 먹은 게 아니다. 맞아요. 나중에 근데 조사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게 없는 영상업장에서 그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하네요. 그 좀 유의해야 될 점 있으면 마지막으로 업주 입장에서 정리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누구랑 성인이랑 같이 왔다고 해서 뭐 확인을 안 하시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면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해당 청소년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나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려면 제대로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좀 억울한 일을 덜 당하실 거고 사후에 해결하는 건 사실 항상 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만 잘하신다고 잘 될 일이 아니라 그쵸. 항상 이제 직원 사장님들 하신 관리하셔야 말씀이 우리 직원이 그걸 소홀히 한 거지 아하.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것도 좀 잘 통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 관리도 이렇게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전 법정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규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칭찬 주인공 가깝지만 먼 땅 북한에서 어렵게 우리나라를 찾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또 탈북민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이네요. 네,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 연합 호남회입니다. 예. 이 지역의 제2의 터전을 잡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받은 고마움을 봉사로 다시 되갚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몰랐던 봉사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신변보루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 연합 호남회 사무국장 만나보시죠. 지금 한반도개발연합회 사무국장이에요. 봉사단요 북한 이탈 주민들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2013년도에
한영대학교를 다니셨어요. 이 언니랑 한영대학교를 다니시면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셨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봉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때잖아요. 그러다 우리도 따라가보자 하고 이 언니 따라가봤는데 막 돈 안 받고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게 남한테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만큼 받은 걸 베풀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다음부터 피부하고 네일아트하고 이 미용 쪽으로 가르쳤었거든요. 거기를 몽땅 또 한 5분이 가셨어. 우리 봉사체에 천대하셨던 분들이 5분 가셔가지고 배워오신 거예요.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설화복지관을 간 거예요. 네, 설화복지관 가지고 어르신들이 한 50명씩, 어떨 때는 막 80명씩 많았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한 80명 정도씩 있었거든요. 그 어르신들을 얼굴 마사지부터 해주고 네일아트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때는 한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가셨는데 기다리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갔잖아요. 부모님들 다 이쁘게 계시는데 거기 가서 우리도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한번 못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한국에 오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드렸을 건데 부모 생각도 하고 또 부모 갖고 하니까 또 더 열심히 해드리고 그러니까 또 이분들도 말투가 이상하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어? 어디 가이네야? 막 그래요. 우리 북에서 왔다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그것도 어르신들이 우리에 대한 또 인식을 좀 좋게 보시는 거죠. 우리 북 사람들하면 뭐도 악하고 억양도 높고 그리고 정착도 잘 못한다. 나라에서 뭐 받기만 하고 그런 인식이 아주 안 좋게 남아있는데 어디 가서 일도 오래 못한다.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왔으면 그래도 가마솥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본인들이 또 브로커병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브로커를 안 끼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브로커한테 최하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2000만 원씩 주고서 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그러니까 정착금이 나오자마자 브로커한테 줘야 돼 그 돈을.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딱 라면 끓이면 눈물 나더라고. 우리가 공지를 띄워요. 누가 오셨는데 집에 이런 비닐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 갖고 오라. 옷까지 라벨 안 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라. 나이는 얼마고 나이는 뭐 몇 살이고 뭐 입을 게 있으면 뭐 진짜 뭐 새 거만 있으면 다 갖고 오라. 그래도 새 거 주자. 우리가 새 거는 다 들고 와요 진짜.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 와서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살잖아요. 진짜 중국에서는 우리가 뭐 집이 있어요. 국적이 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거기에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 북한은 봉사라는 의미가 있나요? 진짜 노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17살, 18살 그때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17살 된 사람이 군대 다 나가고 군대 못 나간 사람들, 안 나간 사람들 그 다음 또 군대 갔다 제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침 7시 반부터 나가서 나라 일을 해야 돼. 7시 반부터 나가서 저녁에 6시까지 나라 일을 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 집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장사를 하든 어디 가서 약초를 캐오든 어디가 나무를 해다가 팔든 사회 봉사를 하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봉사라는 개념 들었을 때 조금 어색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 어색했죠. 우리가 돈 안 받고 이북에서 이렇게 했던. 근데 우리는 진짜 나라의 강요에 의해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가게문 다 닫아놓고 아무리 좀 기다려요. 나 오후 이제 2시까지 끝나요. 그럼 또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제 14년 했거든요, 가게를. 우리가 설화복지관에 한 달에 한두 번씩 피부 미용 봉사하고요, 네일아트 봉사하고, 그 다음 공원에 가가지고 낙엽이 떨어질 때는 낙엽을 줍거나, 그 다음 또 생활 쓰레기가 많다 싶으면 생활 쓰레기 좀 줍고, 그 다음에 해안 환경 봉사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라진 피서시라든지 엑스포 저기 예계선 터미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그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 다음에 그 관광객들 버리고 간 쓰레기 엄청 많아요. 어르신들 다 같이 또 주워요. 주면서 또 어르신들도 그것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차 타고 또 좀 멀리 나가니까 또 그것도 재밌고, 바닷가에 가기도 재밌고, 어르신도 고생 많이 하세요 또. 하고 끝나면 또 같이 밥 맛있게 먹고 예, 그런 봉사하고 어르신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그 봉사는 해요. 예,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 그런 데 나가면 바다에 나가면 또 좋아하시니까 예, 그래서 또 식사도 또 실제 우리 이북에서는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혼자서 가족들이 있으면 몰라도 가족들이 없으면 혼자 나가서 식당밥을 안 먹게 돼요. 한국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있으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엄마 뭐 밥 먹자고 모시고 나가잖아. 그게 없잖아요. 우리 북한 어르신들 혼자 나가서 안 먹는 거야. 그 어르신들 때문에라도 이 봉사를 계속 꾸려가서 밖에 나오시게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어르신들하고 북한 어르신들 좀 어울려야 되는데
이게 말투가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바꾸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50, 60년, 70년 사신 분들이 여기 와서 말투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은 한국 어르신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리고 같이 안 놀라 하잖아요. 북한 문화가 그런데 기억에 남는 봉사는 많죠. 저희는 진짜 어르신들하고 바닷가 나가서 진짜 쓰레기 줄 때도 그때도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바닷가에 나오신 어르신도 있어요. 차란 걸 집이 없으니까 못 타보시잖아요. 그래 북한 음식 만들기, 두부 만들기 하고 올해도 만들어서 몇 번 나눠드렸는데 김치 같은 거 북한식으로 담가가지고 나눠주고 그다음 고사리 반찬 뭐 그런 것도 북한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코다리 반찬도 북한식으로 해서 나눠주고 다 북한식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진짜 이북에서 우리가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진짜 배고파서 왔잖아요. 거의 8, 90%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진짜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게 명절 때 제일 외로운 거예요. 남들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퍽쩍퍽쩍 하는데 나 혼자 홀로 된 그 느낌. 그래서 우리 명절 전에는 진짜 추석맞이 행사 겸 어르신들 생신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우리가 회비 탁탁 털어가지고 네, 회비 낸 거 털어가지고 예산에다 보태갖고 그래갖고 어르신들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진짜 북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한국 음식 안 써요.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요. 거기서 드시고 한 보따리 싸드리는 거예요. 이제 추석 때 그거 먹으시라고. 또 그렇게 한 번씩 해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덜 외롭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봉사를 좀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계속 그래도 어르신들 위해서 좀 더 봉사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좀 해볼까.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 부모들이. 지금은 어르신들하고는 많이 소통을 하고 하는데 그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해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을 더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가고 있어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